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세무이익 재무 제표에서 재무회계에서 자본규정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부채 계정 설명하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기는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세무이급에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 부채 계정이 충당부채뿐만이 아니라 거기 퇴직연금이 좀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파트는 제가 회계 1급 수업하실 때 일부만 얘기를 한 파트가 있어서 어, 퇴직연금 특히 화학적 급여형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실무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들은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12월 31일 기말이에요. 12월 31일 기말에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보편적으로 매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증가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왜? 계속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해야 될 그 충당 부채가 만약에 지금 1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 차변에 10,000원 쓰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0원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쓰고 밑에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그런 회사의 회계처리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직원이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할 때 퇴직급여가 지금 퇴직금이 2,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분히 있죠. 금액이 2,000원 빼서 쓰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퇴직금도 그 퇴직자한테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금 띄어놔야지 되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주면 돼요. 이거 원천징수를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규모가 작은 곳들은 이렇게 요것만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IMF 이후에 사회적 문제가 커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지간한 회사들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더 눈여겨 봐 두어야 될 것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는 건 얘기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복습하는 거예요. 회계 1급 때 이렇게 퇴직급여를 갖다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하는 회사인 경우 확정급여형,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두 가지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확정급여형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차변에 퇴직급여 여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랬었고요.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다가 그냥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끝난다 그랬었어요. 확정기여형부터 먼저 얘기해드리면 확정기여형은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100% 직원의 퇴직금을 1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치 급여를 갖다가 100% 납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 확정기여형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직원들이 퇴사할 때 별도로 분기할 게 없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계정을 갖다가 다 개설해 줬기 때문에 그때 지급해야 될 모든 퇴직금을 갖다가 다 지급했잖아요. 그리고 그 금융기관한테 언제 퇴사한다는 날짜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각각의 개설된 그 통장에 있는 퇴직금을 이제 그 회사가 전체 단체로 가입해 놓은 퇴직연금이니까 거기서 빼서 그 개인 연금 계좌로 연결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전액 다 그 세금 공제하고 전액 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내드릴까요? 물어본다고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확정 기여형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원천 징수를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 회사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이 하겠습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이 하는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는 회사가 하는 케이스죠. 자, 그다음에 여기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다 확정 급여형에 대한 퇴직연금 그 확정 급여형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나오지 확정 기여형은 거의 낼 게 없어요. 회계 1급 수준에서 이건 끝난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확정 급여형일 때에는 우선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자금의 운용 지시를 누가 하느냐라고 그랬었죠. 자금의 운용 지시를 누가 합니까?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합니다. 급여 어디서 받아요? 기억하기 좀 편하시라고 회사가 합니다라는 거 가르쳐 드렸었죠. 확정 기여형은요 직원들 본인이 해요. 왜? 회사에서 여러분들 통장 다 개설해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기종을 사용해요. 운용자산. 그리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그냥 보통 예금처럼 그냥 외부 금융기관에 있는 퇴직연금을 넣어놓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에서 돈 빼가지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가입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차변에다가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이라든지 그냥 예금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금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처음에 이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요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느냐면 물론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100% 다 지급하니까 그 직원들한테 부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기록 안 해요. 왜? 금융기관은 통장에다 다 넣어줬잖아. 그죠? 자, 그런데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전 직원이 퇴사할 때 12월 31일 시점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총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 위에 그 부채처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가지고서 그 회사 내에서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부채 규모를 기록해 놔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를 빼서 뭐 대부분 100%다 빼는 회사도 있지만 80% 또는 90% 아니면 70% 이것만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하는 회사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직원들한테 총 지급해야 되는 돈은 얼마예요? 퇴직금이 15,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15,000원 중에서요 외부 금융기관에다는 얼마만? 10,000원만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사항은 요 퇴사자가 발생해서 다음에 퇴직금이 12,000원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요 회계 처리만 잘 이해하시면 확정 급여형도 시험 문제가 됐던 실무에서 회계 처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첫 번째 보세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그 퇴직금 얼마라고 써놨어요? 15,000원이었죠. 근데 지금 12,000원 퇴직금 발생했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빼야 되겠죠. 이제 부채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줄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요 계정에 대한 분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한테 지금 퇴직금 지급해야 되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는 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어요? 10,000원 있죠. 이 10,000원 다 지급하겠죠. 이거는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그 퇴직금은 두 번 다시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금액, 이 금융기관에다가 누구 씨가 언제 퇴사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자기네 금융기관에서 맡고 있던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직원한테 직접 저희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통장에서 또 그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겠어요? 여기 먼저 10,000원을 지급하겠죠. 근데 지금 얼마를 더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차이가 났죠? 퇴직금을 갖다가 외부 금융기관에 전액 다 안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잔액을 지급하면서 또 원천징수, 이 퇴직금에 대한 그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정급여형, 얘는 원천징수를 누가 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가 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원천징수를 회사가 해요? 금융기관이에요. 회사가 하죠. 자, 그럼 세 개를 나란히 보고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설정하는, 즉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자기가 회사에서 직접 해야겠죠.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할 때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죠.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어디서 원천징수해요? 금융기관에서 하죠. 원천징수하는 기관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운영을 아셔야지만이 특히나 여기 맨 마지막 금액을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더랍니다라고 요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게 회계 처리 물어보게 되면 바로 요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퇴사할 때도 확정급여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교재에서 글로 설명된 거 나온 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캡처 해놓고 괜히 어저께 이거 녹화하다가 꺼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거 해놓은 건 요 파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복습도 할 겸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실무에 가셔서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다. 이해 정도는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 겸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미리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퇴직급여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었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 자본규정 설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자본규정에는 5가지 이 자본규정에는 5가지 통합규정을 먼저 꼭 암기하세요. 회계 1급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회계 2급 막 기초과정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다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본규정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구분규정으로 있는 요 계정도 정확히 암기를 해 두어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회계 1급 자격시험 준비하시면서 보시면서 자본규정에서 나온 거 보고 쉽게 만약에 자본규정의 문제가 나왔었다라면 쉽게 맞힌 것들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기출문제들 풀어보셨을 때에도 자본규정에서는 회계 1급 회계 1급 정도인 경우에는 주로 거기 계정들 구분을 많이 물어봤던 거란 말이죠. 자, 안전 세무 2급 정도 되시게 되면 계정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계정들에 대한 그 차이들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죠. 자, 보시죠. 자본규정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요거부터 용어부터 먼저 알아들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회계 처리에 대한 생각들을 금방금방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문제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증자라는 단어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했다는 말은 주식 발행에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감자라는 용어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증자라는 말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니 우리가 기록할 때에는 대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식을 소각했다는 뜻은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켰다는 뜻이니 우리가 기록할 때 이 감자에 대한 자본금을 차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세무이익 관련된 기출문제나 이런 평가 문제나 연습 문제에서 이거 볼 때 이 주식 발행, 우리 회사의 주식을 몇 주 발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증자, 이 용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중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갖고 와서 소각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각에 따르면 감자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차변의 자본금 이런 걸 기록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자, 우리 회계 1급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복습이에요. 자, 주식 발행하건 주식을 소각하건 한 주만 갖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갖다가 그 문제를 낼 때에는 지난번에 단기매매증권 얘기할 때도 그랬었고 매도 가능증권 얘기할 때도 주식에 대한 액면가액도 항상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시가도 가르쳐준다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이나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 주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얘는 언제만 액면가액을 쓰느냐면 바로 요 경우에만 액면가액을 써요. 즉 자본금이라는 용어가 계정이 등장할 때만 액면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주식 발행은 증자, 주식 소각은 감자 요걸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 그 증자 감자 할 때 여기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가액을 사용하셔야 되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자본금은 반드시 어떻게 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본금을 기록할 때에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쓰라고 딱 나와 있죠. 여기 자본금 바로 그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 자본금을 기록할 때 이 자본금은요 보통주 자본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자본금도 있어요. 우선주 자본금도 있는데 둘 다 자본금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육상 배우는 현재 그 회계에서는 우선주 자본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뭐만 생각한다면 다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보통주 자본금은요, 보통 주주총회에서 지분으로 의결하죠. 의결할 때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뜻하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어요. 근데 보통주의 우선에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상대로 한다? 우선주가 아니라 다 보통주라는 전제 조건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한 주 발행했대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증자라는 단어 써야죠. 그러면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차변에다가 차변에다가 돈 받은 거 쓰고 자본금이 증가는 대변에다가 쓰죠. 자, 주식을 한 주 발행했으니 한 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은 얼마짜리냐면 5,000원짜리래요. 그럼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대변의 증자니까 대변에다가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니까 5,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얘가 지금 시가로 얼마짜리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으로 7,000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현금 얼마 받았겠어요? 주식은 한 주를 우리가 청약을 받아서 줬는데 현금은 7,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주식을 발행한 금액과 우리가 돈을 받은 금액 차이가 있죠. 그 차익을 뭐라고 기록하라고 얘기 드렸나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기록하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주식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발행했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을 갖다가 비싸게만 발행할까? 싸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해서 돈 받은 거 2,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현금은 얼마 들어갔겠어요? 2,000원밖에 안 들어갔겠죠. 근데 싸게 발행했다 하더라도 한 주 주식을 발행한 건 변하지 않죠.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겠어요? 5,000원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가 차이가 나요? 차변이 차이가 나죠. 차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릴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일단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대변해 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싸게 발행하면 돈 더 많이 받았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구나.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용어가 여러분이 낯설고 잘 안 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지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쉬운 내용들의 개정이 바로 자본 개정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뭐 새로운 설명은 아니고요. 회계 1급 좀 수업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근데 요 경우는 제가 그 거래가 따로따로 발생했다는 조건하에서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얘가 2022년이라고 하자고요. 2022년에 1차 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연도수를 한 해 띄어서 2023년에 2차 주식을 발행했는데 상황이 이 꼬라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 그랬었어요. 자본 개정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전년도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개정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그 다음에 발행했을 때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써야 한다면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0원 쓰지 말고 뭐부터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2,000원 먼저 없애주라 그랬었죠. 상계 처리에서 위에 있었던 금액 2,000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래도 돈 모자르죠. 그럼 이번에는 얼마 차금이 생긴 거예요. 1,000원만 이렇게 차금이 생긴 거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지난번에 매도가능증권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있으면 전년도에 걔부터 먼저 상계 처리 반대로 없애주는 거예요. 반대로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했던 것처럼 여기 자본 개정에서 제일 첫 번째 개정이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따로인 경우 이어서 발행하는 경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 설명 듣는 것보단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역시 잠깐만 들으면 돼. 그죠? 계속 할까요 그냥? 한 1년 동안 계속 수업하면 여기 도가 틀 것 같지 않아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벌써 회계 1급 때 다 개정 암기해 놓고 나시니까 용어도 낯설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정리를 또 한번 다시 해본다 치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 증자 기억하셔야 될 거고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겠구나 아실 수 있죠?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거 계정 조회하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세무2급에서. 그럼 요 계정 조회해 보셔야 돼요. 이 계정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그 자본 계정 가시게 되면 이 금액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실기 문제 있죠. 실기 파트에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사들일 수도 있죠. 앞에서 타 회사 주식을 갖다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썼었잖아요. 그죠? 타 회사의 주식을 사올 때는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이다 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갖고 오는 경우에 이를 뭐라고 쓰느냐면 자기 주식이라고 쓴다. 계정이 쓰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외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올 경우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일 경우에는 지금 소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자기 주식으로 그냥 써놓고 그 주식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주식. 그런데 이 주식을 사갖고 온 후에 바로 소각을 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얘가 바로 감자가 되는 거예요. 감자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자본금 차변에다가 자본금이라고 쓰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거래는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와서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소각했다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소각했대요. 그러면 감자죠.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얼마라고 써야 되겠어요? 차변에 자본금 5,000원이 감소하겠죠. 자, 근데 얘를 돈을 얼마를 들여서 사왔냐면, 시중에 지금 유통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이 한 주당 7,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7,000원 돈 줘야 되겠죠. 그죠? 자본금은 얼마가 감소했는데 5,000원. 우리 돈은 얼마 썼어요? 7,000원. 그럼 그냥 생각하기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럼 뭐라고 쓴다? 감자를 했는데 차변에 자본금 썼는데 돈을 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기록한다? 감자 차손이라고 기록한다.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에서 자본금을 갖다가 소각시켜서 감소시켰는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그 주식값이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자본금은 5,000원을 감소시켰는데 우리가 쓴 돈은 2,000원밖에 안 된다면 감자 시켜놓고서도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기록한다? 감자 차익이라고 기록해요. 지금 얘도 위에 똑같이 따로따로 그런 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얘가 만약에 연결된 거래라면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얘는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똑같이 2022년도에 감자차손이 2,000원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감자 차익이 3,000원 생겼다면 뭐부터 없애야 되겠어요? 앞에 연도에서 발생했던 감자차손 2,000원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은 1,000원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자, 세 번째, 자기 주식에 대한 설명을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싸게 사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럼 감자 차익이 생기겠죠. 근데 비싼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감자를 했어. 그럼 감자 차손이 생기겠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소각할 때 머릿속에 그 내용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분기가 나와요.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근데 얘를 왜 어려워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회계 1급 때 여러분처럼 그 자본 규정을 암기해 놓지 않고 이거 설명 들으면 뭐 용어가 자본 규정에서 나올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돼 버린단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회사 주식을 그냥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회사의 주식, 유통되는 주식을 사갖고 와서 보유하고 있다. 소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쓴다? 자기 주식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현금 7,000원. 근데 이 소각이나 증자, 감자, 주식 발행이나 소각이 아니면 이때는 액면가액,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증자, 감자 아니면 얘는 우리 회사 주식을 사올 때도 액면가액을 쓴다, 시가를 쓴다. 이때는 타 회사 주식 사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가로만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왜? 자본금이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자본금의 계정이 들어가지 않는 한 증자감자 아니면 여기 주식수 액면가액은 요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뭐 쓸 때만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할 때만 액면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시가로 그냥 기록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주식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주식 발행의 증자, 주식 소각의 감자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7,000원 주고 사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에 팔았대요? 9,000원에 팔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우리가 사갖고 온 금액보다 싸게 팔면 뭐가 생기겠어요? 주식,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이어진 거래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앞에 어떤 계정이 있는지 보고 기가 있다면 걔도 먼저 없애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복습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까지 7가지 계정 다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그 유형자산에서 그 재평가하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또 합니다. 지금 기억에 우리 지금 수업하면서 제가 요 계정만 4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죠.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토지를 10만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2021년 지금 토지가 50만원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1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5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놔뒀다면 여기 1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돼서 13년 동안 1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기록 방법을 우리는 원가 모형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우리 자산의 그 질적 정보의 상축 관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에.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우리 토지가 50만 원이 되게끔 재평가를 해서 기록해 놓으면 얘를 재평가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까? 그럼 그 회사에 재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때 돈 들여서 하겠죠. 우리 재무회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특히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원가 모형으로 기록해도 인정해주고 재평가 모형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었죠. 이유는 여기 단기매매증권이라든지 외화, 자산이라든지 부채를 환율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음에 반해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매년 돈 들여서 단기매매증권처럼 그때 값어치로 반영을 시키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당연히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그거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토지, 부동산, 건물 이런 게 수백억, 수천억씩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매년 이렇게 재평가해야 된다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야 되겠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다 인정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릴 때 제가 건설사를 하나 예를 들어 드렸어요.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가 어디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조건이 자산의 규모가 일정한 금액 이상이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산 재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딱 맞아. 그러면 당연히 재평가에서 우리 자산의 값어치를 더 올리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이 회에 우리가 지금 토지는 가격이 얼마가 더 올라갔어요? 재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은 40만 원이 더 커졌죠.
증가했고 대변에다 뭐라고 쓴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쓴다. 이렇게 재평가를 한번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년 여기 재평가 모형에 사용했으니 매년 돈 들여서라도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이 토지를 갖다 재평가해 봤더니 공정가치가 감정평가라고도 좋고요. 45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우리 토지 지금 2021년에 얼마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는 얼마짜리예요? 우리 거 기록된 거 50만 원짜리죠. 왜요? 처음에 샀을 때 10만 원. 여기 재평가에서 40만 원 기록해 놨으니까 여기 10만 원 하고요. 여기 40만 원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토지 50만 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얼마래요? 공정가치가 45만 원이라죠. 그럼 토지 가격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감소했고 그 감소한 차변에다가는 재평가 잉여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 있어요? 40만 원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손실로 기록하지 말고 이거 뺐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앞에 써 있었던 그 자본 규정하고 성격이 유사하죠. 방법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다음에 여기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이란 용어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을 벌써 이게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또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2021년 매도가능증권이 지금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얘를 사갖고 올 때 차변에 매도가능, 물론 목적은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해요. 장기 투자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장성이 있다는 말을 꼭 해주거든요. 시장성이 있다는 말을 왜 해주냐면 보편적으로 매도가능증권은요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시장성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어야지 거래 가격이 존재하겠죠. 즉 12월 31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장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매도가능증권 10,000원 사갖고 왔고요. 현금 10,000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편의상 여기 매도가능증권을 여기 저기 뭐죠?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수수료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매도가능증권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굳이 안 했어요. 자, 이번에는 1년 있다 여기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니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15,000원이래요. 그럼 5,000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5,000원, 대변에 뭐라고 쓴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얘가 바로 지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여기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안에 들어가 있는 자본계정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는 계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그 다음에요 2월 15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팔았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2만원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현금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 뭘 줘야 돼요? 매도가능증권을 줘야 되겠죠. 매도가능증권은 얼마짜리예요? 기말에 평가가 됐으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저기 매도가능증권의 가격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15,000원이었었어요. 15,000원짜리 줬고요. 자, 차변 대변의 차액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5,000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요 전에 뭐가 있으면 자본계정이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앞에 있었으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해서 없애야 되는 계정은 앞에 자본계정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25,000원 대변에는 15,000원 밖에 없으니 지금 만원이 차이가 나죠. 이 만원의 차이가 바로 뭐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된다. 그래서 요 파트 자본계정을 이렇게 먼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이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줘야 된다는 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고, 아까 앞에서 계속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감자 차익이라든지 했던 방법하고 똑같죠. 회계 처리를 회계 1급 때도 설명해 드렸고 지금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지금은 좀 익숙해지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회계 1급 과정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똑같이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드린 거고요. 네? 아, 그래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잘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는 잘 보여. 초록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세무 2급에서는 있잖아요. 중요한 계정이 바로 이 잉여금, 바로 요거예요. 여기 세무 2급에서 세무 1급까지 갈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계정이란 얘기죠.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복습이었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세무 2급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될 거. 얘가 나오면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이긴 한데요. 회계 계정 처리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누누이 뭐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리지만 여기 계정들을 갖다가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설명드리면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하답니다. 꼭 암기하셔야지 돼요. 자, 다음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캡처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 잘 보세요. 지금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요 이익 잉여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익 잉여금 설명하실 거고요. 자, 이익 잉여금에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일단 전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 두 가지만 얘기해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했던 전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얘는 전년도까지 주주총회를 통해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잉여금이라 그랬었죠. 그럼 올해 주주총회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근데 올해 또 돈을 벌었네? 그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전기월 미처분 이익여금 10만원 하고요. 당기순이익 5만원. 다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얘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 두 개 합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재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처분하겠다 그러면 10만원을 처분할 수 있다, 15만원을 처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모든 돈 깡그리 모아놓은 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15만원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해요. 처분하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 뭐 현금 배당, 두 번째는 주식 배당, 세 번째는 적립금.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지금 정리하세요. 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금 배당을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주식 배당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적립금으로 그냥 놔두는 방법. 근데 적립금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임의적으로 그 내용을 정해놓고서는 적립할 수 있는 임의 적립금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15만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요, 현금 배당으로 10만원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이 현금 배당을 할 경우 반드시 이익 준비금으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미니멈 10%를 적립하라고 상법이라는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익 준비금은요, 법정 적립금이에요. 어떤 법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적립금이다. 그 법은 어느 법이었냐면은 상법이에요. 상법에서 현금 배당할 때만이에요. 현금 배당할 때만 최소한 10%를 적립금으로 준비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이익 준비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이 10%이고 20%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30%는요? 다 괜찮은데 참 사람들의 속성이 말이죠. 최소한 법만 지키려고 하지 더 이상 많이 적립하려고 보편적으로 안 하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배당을 1,000만 원 했으니 미니멈으로 최소한 적립해야 될 금액이 얼마겠어요? 10만 원이겠죠? 10만 원에 10%. 그리고 이 이익준비금은 얼마까지 적립을 해야 되느냐면 가능성은요. 자본금의 2분의 1 또는 50%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의 여기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에 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현금 배당을 하더라도 여기 이익준비금 적립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2만원 하기로 했대요. 얼마? 자, 그러면 지금 처분된 금액이 15만원 중에서 얼마가 처분됐어요? 처분된 금액은 여기 만원, 10만원, 2만원이니까 총 13만원이 처분됐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15만원 중에서 2만원 남았죠. 바로 그 2만원은 이제 올해 처분 안 하고 내버려 뒀으니까 내년도로 2월 되는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지난번에 제가 요거 설명해 드렸었나요? 안 해드렸었나요? 요 상황 처음이에요? 기억 안 나요? 했어? 했을 때. 자, 여기도 사실은 설명했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실기 연습하실 때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배당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까지는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잘 됐어요. 지금부터가 세무 2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회계 1급에서 설명드렸던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사실은 여기 세무 2급에서 더 잘 나와요. 회계 1급에서는 이쪽 파트는 잘 안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라서 한꺼번에 다 설명 다시 해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서 처분된 금액 얼마 있다고요? 13만원 이거 처분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여러분 그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그 프로그램 화면에다가 입력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회계 처리. 이렇게 잉여금을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13만원이 처분됐을 때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얘가 결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처분된 거예요. 그럼 잉여금이라는 건 뭔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자리가 차변이 자기 자리겠어요? 대변이 자기 자리였겠어요? 이익이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였겠죠? 근데 얘를 이만큼 처분했으니까 차변으로 그만큼 소멸시켜줘야겠죠? 이해됐음? 그래서 차변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쓰는 용어예요. 얘가 재무상태표로 가게 되면 이 계정의 명칭이 뭘로 바뀐다고 예전에 배웠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계정이 바뀌는 거 맞춰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을 얘를 써야 돼요. 지금 얼핏 떠오르는데 2월 이익잉여금의 계정 코드 번호가 375번이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도 계정 코드가 있어요. 377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로 써야 된다? 회계 처리할 때는 375번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쓴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건 되게 간단하기는 합니다. 자, 이익준비금은요. 이익준비금 자체가 계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만원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배당을 했어. 그럼 처분할 때, 그 주주총회할 때 현금은 없었겠죠. 보통 얘가 3월 2일날 주주총회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월 2일날 주주총회를 했다면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나서 집행되는 거 언제 실시가 되냐면 보편적으로 1개월 이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언제 지급을 했느냐 하면 한 달 지났다고 3월 31일 날 합시다. 그냥 3월 31일 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걸 지급을 했을 때 기록을 아니죠. 지금은 여기 처분했을 때니까, 자, 현금 배당했을 때 현금 돈이 없었을 테니까 여기 주주총회 할 때는
이 현금 배당의 계정을 뭐라고 사용한다?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안 써놓고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할 때는 뭐라고 쓴다?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써요. 현금으로 배당됐을 경우에요. 그다음에 주식으로 배당이 됐을 경우에는 미지급이란 말은 안 쓰고요. 주식은 교부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써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이렇게 쓴다. 자, 우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됐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되셨나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해야지 돼. 그래서 현금 배당했으니까 주주들한테 현금을 줘야지 돼요. 주식 배당도 했으니까 주주들한테 주식도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 미지급금이니까 차변으로 3월 31일 날 미지급금 배당금 이렇게 빼서 써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현금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합니다. 주식 배당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빼고요. 자,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갖다가 지급하려면 지금 주식 배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사에는 주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겠죠. 아니 남의 주식 뺏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을 배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추가로 줘야겠죠. 주식 발행하면 또 뭐 기억나야지 돼요? 증자 생각나야 되죠. 아, 주식 발행하면 증자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증자라는 말 뜻이 뭐예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할 때에는 주총할 때 주식수 곱하기 등등 다 미리 계산해놔요. 그래서 그 금액 얼마치를 2만 원어치를 갖다가 주식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결의했기 때문에 자본금 2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식 배당하게 되면 대변에 뭐가 나온다? 자본금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그 뻥 믿어도 될까? 자, 이해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론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질문. 미지급 배당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 계정에 속할까요? 다시 미지급 배당금 있죠? 계정이 뭐겠냐는 얘기예요. 예, 부채. 자, 두 번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계정이 뭘까요?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여지껏 회계 1급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말고 최종판 이 자본 계정에서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는 얘는 세무 1급도 나올 수 있고요. 뭐 회계와 관련된 고급 과정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라고 기억하시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어디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다. 자본 계정 중에서도 자본 조정 계정에 해당이 돼요. 자, 분기하는 건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걸 뭘 질문을 갖다가 주로 하게 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에 우선 계정이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보고요. 얘는 어디에 속한다? 자본 조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본 조정에는요. 증가 항목도 있고요. 증가 뭐가요?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차감 감소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지껏 자본 조정 규정은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감소하는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증가하는 항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항목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스탁옵션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거 영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바꿔놔서 좀 이상이죠. 스탁옵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회사에 보통 경영진이 있죠. CEO를 갖다가 지금 모셔오려고 초빙하려고 해요. 그분이 와서 우리 회사 좀 잘 운영해 주세요. 여러분 뭐 잘 아는 사람 스티븐 잡스라고 아세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 연봉이 1달러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스탁 옵션을 받는 거야. 몇 년 보통 이 스탁 옵션은 3년 이후에 저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스탁 옵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지금 우리가 CEO를 초빙하려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회사를 갖다가 모셔오려고 CEO를 갖다가 지금 모셔왔는데 물론 연봉도 줘야겠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또 인센티브로 뭘 줬냐면 스탁 옵션을 줬어요. 스탁 옵션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주식값이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한 주당 시가로. 오케이? 그러면 10만 주를 이 10만 주에 대해서 이 사람이 10,000원의 가격으로 몇 년 후에 3년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보통 3년 후라고 얘기하면 이 CEO가 와서 그 회사를 성장을 잘 시키면 회사가 잘 됐으니 주식값도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겠죠. 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주식의 값이 얼마로 뛰었냐면 4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주식값이 4만 원으로 뛰었는데 이 CEO는 지금 이 신반주를 얼마에 행사할 수 있어요? 10,0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10,000원에 행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한 주당 10,000원 줄 테니까 주식 발행해서 나한테 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겠어요? 10,000 주니까 10억 정도 되겠죠. 자, 내가 10억을 주고 그 주식을 갖다가 발행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으니 그 회사에서는 그 주식을 발행해서 나한테 줘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는 바로 얼마에 팔아?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야? 10억 내고 40억 버는 거죠. 그럼 순수하게 나한테 이익은 얼마예요? 30억 되는 거죠. 이게 스탁 옵션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도 무조건 10,000원이라고. 행사 안 하면 되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자본 조정 개정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건 차감만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증가되는 것도 있다 그랬었는데 지금 스탁옵션을 이 CEO가 행사하게 되면 주식수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죠. 즉 여기 자본조정의 이제 말뜻을 설명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 지금 현재는 변동된 거 아니에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계정들은 다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라? 자본조정 계정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 여기도 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는 자본 계정이라 그랬죠. 자본 계정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된다? 자본 조정에 해당된다. 왜? 주식 배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야 되죠. 주식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증가 항목에 여기 자본 조정 계정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것도 알아들었죠. 이해가 되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증가 항목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까? 뭐 안 해도 되긴 하겠는데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전환사채도 있어요.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B라고 불러요. CB. 이거는 컨버터블 펀드. 컨버터블 펀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사채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내가 돈을 은행에다 그죠? 회사에다 빌려줘요. 그러면 채권이죠. 사채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채를 좀 더 빨리 팔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하나 더 준 거야. 이렇게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이자 받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회사의 주식이 잘 나가면은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걸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줄여서 CB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전환사채는 이 5가지 자본기종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자본 조정이 들어가겠죠.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됐나요? 그 이외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일단은 우린 요거까지만 알아두는 것으로 합시다. 되셨죠? 자본 조정의 계정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마지막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서 아까 현금 여기 이익 잉여금에서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었죠. 현금 배당했을 때 자본 계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주식 배당했을 때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달래요. 자, 현금 배당 여기 10만 원 했었죠. 그다음에 주식 배당 2만 원 했었죠. 잘 보셔요. 자, 우선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을 여기서 이렇게 10만 원 하게 되면 여기 이익 잉여금은 얼마가 줄어들겠어요? 여기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10만 원을 갖다가 저기 현금 배당으로 띵 해버리니까 이익 잉여금은 10만 원이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익 잉여금에서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10만 원을 띵 해버리게 되면 10만 원이 이익 잉여금에서 감소하겠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익 잉여금으로 있던 거 10만 원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본 기정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여기가 감소했으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도 볼 때도 되게 이상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본 계정과 자본금 계정은 다른 거예요. 그죠? 자본 계정은 몇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얘가 다 합쳐진 게 자본 계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이익잉여금에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감소한다고요? 10만 원 감소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자본 기종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본 금액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지 좋을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금액은 감소해요. 됐죠? 자, 이번에는 주식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주식 2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똑같이 감소를 하겠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똑같이 이익잉여금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 기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자본금이 증가하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에서는 2만 원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지만 여기 올라가서 자본금에서는 얼마가 또 증가해요? 자본금이 얼마 증가해요? 2만 원 증가하죠. 그럼 자본 기정은 변동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이해가 되셨다면 딱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얘는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 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도 결과론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만 자본 계정은 변동사항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여러분들 세무 최소한 2급 과정에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까지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이 될 거예요. 자본 계정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끝이에요.
되셨나요? 캡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 짓고요. 여기 세무이익까지 설명을 여기서 끝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 또 있나? 없어요.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가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이에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